안 했나?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지금 여기는 안 했나? 5월, 6월 강의는요, 일단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4주 안에 다 끝낼 거예요. 4주 안에. 그 나머지 아마 4주나 5주, 6주 남을 거예요. 그때는 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일단 요약을 하는데, 이때 요약을 하는 것은 작년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학원들이,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얘기를 했죠. 3시간 동안 강의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요, 기출 지문집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집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 요약을 다 할 거예요. 요약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요, 기출 지문집 있죠? 지문집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는 것은, 9주에 전부 다 그냥 민총을 한 3시간 정도에 다 할까? 그렇지 않으면, 기출 지문집 나가는 정도 있잖아요. 양을 봐가지고 그 부분을 강의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아무튼 강의는요, 무조건 텀은 일단 시간은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씩 딱딱 끊어가지고 갈 거예요. 30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30분을 넘지 않게끔 강의를 하려고 해요. 자, 계약 총론인데요. 이런 보면 약관법 있죠? 약관법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디 보시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요, 페이지요, 4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본서에 443이요. 기본서 443 보면 채권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채권법 구성은 우리 채권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뭐 시험 범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냐면 450페이지 그 위에까지 제가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법의 일부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요. 기본서는 페이지요. 450페이지요. 450이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 186이요. 페이지 186 이렇게. 그래서 450, 186 이렇게.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채권법을 보면, 채권법에는 첫 번째 이제 계약의 성립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이요. 그 다음에 뭐가 냐면 두 번째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네 번째가 위험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여섯 번째가 해제권이에요. 해제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매매인데요. 이 매매에서 보면 뭐가 냐면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금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담보 책임, 이게 이제 매매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임대차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면, 우리, 뭐냐면, 임대차를 이렇게, 그 채권법 쭉 보면, 논점이 몇 개 안 돼요. 논점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논점에서 대부분 다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교환과 환매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환만 따로 나오거나, 환매가 따로 나온 경우는 약간 드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임대차는요, 기본적으로 두 문제 이상. 여기서 보면 계약금하고 예약하고 담보책임에서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담보책임 보통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약금 한 문제, 이렇게 해지 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체산 과실책임하고 위험부담하고 제3자 계약은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텀으로요. 작년 나왔으면 올해 좀 안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죠. 물론 이제 동시항변권이 매년 나온 건 아니지만 동시행항변권은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의 성립 있죠. 계약의 성립은 조문 자체가 많아가지고요. 또 나오는데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관. 약관이 하나 더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채권법은 이렇게요. 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법 총칙이라든가 물권법에 비하면 양이 너무 적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채권법의 강의를 보통 뭐 2시간 만에, 이렇게 1시간 만에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민총 다 강의하고 물권 다 강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법하고 특별법 강의를 잘 안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좀 약간 고득점을 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60점은 안정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민총은 조금 몰라도 뭐냐면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이 보통 14문제에서 15문제, 채권법이 9문제에서 10문제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두 개를 합하면 몇 개 되겠냐? 24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이요. 그런데 채권법의 공부 양이라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이 적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답이 거의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요, 지금부터 채권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채권법 봤을 때 뭐냐면 채권은 이렇게 우리가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유상은 뭐냐? 유상은요, 대가관계죠.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죠. 지금 보면 갑이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뭐를 받느냐? 잔금을 받고요. 잔금을 주는 대가로 등기를 받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가끔 학원에 와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귤 한 조각 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뭐를 줘요? 나는 또 과자 한 조각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이것을 유상이라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귤값의 대가로 뭐죠? 과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기는 주고받아도 대가 관계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면 우린 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쌍무는 뭐냐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여러분 봐봐. 매매계약을 하죠. 그럼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하나의 계약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그것을 쌍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 증여는 내가 준다고 얘기하죠. 이쪽은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두 사람이니까 계약인데 한 사람만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증여는요. 그래서 그것을 편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상은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귤을 주니까 이쪽에서는 과자를 하나 준단 말이죠. 서로가 주기는 주는데 대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무상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요, 일방만 주고 상대방은 주지 않는 거. 우리가 만약 길거리 거지한테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는데 거지는 나한테 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상계약은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이게 99.9%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낙성계약이요.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계약이냐? 불요식 계약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요식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계약은 요식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가족법에 주요. 가족법. 가족법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이런 것들 있죠. 사망신고, 출생신고. 가족법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법률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법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다 요식행위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일정한 서류에 모든 해당하는 난을 다 채워야지만이 뭐를 해줘요? 신고를 받아주죠. 그것을 요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제3법에 관계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뭐냐? 불요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요식의 반대가 뭐죠? 요식이죠. 이 요식행위는 대부분 뭐냐? 특별 성립 요건에 있어.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 여러분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특별 성립 요건 뭐가 있죠? 법인 설립에 있어서 뭐가 있다? 정관이나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음에서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혼인에서의 신고, 이런 것들 있죠? 유언에서의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질권 설정 같은 거 할 때 요물성이라든가, 요물성. 질권은 뭐죠? 전당포에서 물건 맡기고 돈 빌린 거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물건을 맡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족법 가는 거, 가족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식이라고 하고,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는 것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요식이고요. 낙성계약과 반대가 뭐죠?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냐면, 여기는 승낙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뭔가를 승낙만 하면 안 돼. 뭔가를 줘야 돼. 그것을 요물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이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현대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계보 이렇게요. 이것을 뭐란다?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것을 우리는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 여기 보면 현상광고죠.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있어서 재산권에 있어서의 계약은 전부가 다 낙성 불요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상계약이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용대차는요, 공짜로 빌려 쓰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학생들이요, 연필 빌려가지고 쓰고 다시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을 뭐란다? 사용대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여는 무상이면서 편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면서 편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용대차는 시험에 여기 사용대차가 좀 몇 번 나왔어. 알겠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유상 있죠? 이 유상계는 뭐가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이 있고, 물론 이제 환매는 우리 민법에 전형적인 계약을 하지만 않던 환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대차. 이 네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시험범위.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하나, 우리가 이제 도급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행계약. 이번에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게 여행계약이라는 것이 우리 민법에 또 들어왔어.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상은 주고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교환도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환계약이라는 것은 유상이면서 쌍무이면서 낙성이면서 분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환 그러면 물건을 바꾸잖아요. 물건을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교환계약에서 딱 보면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내가 말했죠.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전형적인 계약은 다 유상, 쌍무 또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뭐만 빼고요? 현상 광고라고 하는 놈만 빼고 현상 광고. 그러면 현상 광고는 뭐냐?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뭐가 되냐? 편무가 돼. 유상이면서 편무. 그래서 유상, 편무가 되니까 봐. 만약에 현상 광고라는 놈이 없으면 현상 광고라는 놈이 없으면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 돼야 돼.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 돼야 돼. 그런데요.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뭐가 된다? 편무가 된다.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편무, 무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편무, 무상도 여기 보면 현상 광고는 편무이면서 뭐죠? 무상이 돼야 되는데 편무이면서 유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광고 때문에 편무가 언제나 무상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뭐다?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우리 그 실전민법 문제 좀 한번 보면 기출문제 쭉 나와 있죠. 보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4번 정도 시험에 걸쳐서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인데 현상 광고라고 하는 놈은 유상이면서 편무이다. 그러니까 유상이면서 편무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는 될 수 없고 유상이면서 편무이니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죠? 누구 때문에? 현상 광고. 그러면 현상 광고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냐? 이놈만 빼면은 모든 것이 유상은 쌍무고 무상은 편무가 돼. 모든 것이. 편무는 무상이고 쌍무는 유상이 돼. 모든 것이. 뭐만 빼면 현상 광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죠. 이게 우리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동시이행 항변권. 이것을 또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동시항변권과 위험 부담인데, 알겠죠? 이런 보면, 가끔 이제 여러분 예전에 누가 질문 한번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쌍무 계약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쌍무 계약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 대가성. 서로가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거기에도 뭘 한다?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시행 항변권은 이런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서로가 결련성, 대가 관계라고 하는 결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공평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쌍무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식은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에는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편무계약에. 그래서 쌍무계약이 한해서 했는데 설령 쌍무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알겠죠? 그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럴 때는 인정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항변권과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유상. 여러분 유상계약이죠? 여기서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냐? 유상계약에는 그 대표적인 바로 매매거든요. 매매는 유상계약에는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는 매매대금이라는 것이 있죠. 매매대금이 있고 또 매매에는 또 뭐가 있다? 예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매매에는 다 이게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른 유상계약에 그대로 뭐란다? 준용이 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이 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교환계약이 있죠. 교환계약에도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교환계약에도 담보책임이 있고요. 교환계약에는 뭐가 있다?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는 우리는 봐봐. 법을 쓸 때 매매하고 교환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상, 쌍무, 낙서, 물려시 법적 성질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의 특성 하나만 가지려면 얘기하려면 끝없죠.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만 이 친구가 여자니까 여자로서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대부분 다 똑같다. 그런데 보면 약간의 특이성이 있을 수 있죠. 특이성. 뭐 이 친구는요 모자를 뭐 쓰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통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법에도 일단 우리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환매라든가 임대차 이것이 다 유상 쌍무란 말이죠. 그리고 유상 쌍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여자다 이 말이죠. 여자니까 나이대도 다르고 결혼했냐 안 했냐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알겠죠? 그런 것을 매매에다가 다 일단 나이를 하는 거죠. 여자는 뭐라 어제 이랬다. 그렇게 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 일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걸 준용한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매에다가 해외재권이라든가 담보책임이라든가 매매대금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계약금에 관한 규정을 매매에다가 규정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것들에 뭘 한다? 준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용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교환이 이렇게 있죠. 교환. 그러면 교환에도 여기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매에서는 뭐가 있다?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충금에 대해서도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임대차. 임대차 시험에 나왔죠? 임대차도 봐봐. 유상이죠? 그럼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줘요? 안 줘요? 월세 계약할 때 임대차 먼저 계약금 줘? 안 줘? 이거 물어보면요. 부동산 하는 사람도 헷갈린다 봐요. 자기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도 한번 생각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다 주죠. 보증금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계약금 다 주죠. 그런데 임대차에는 계약금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계약금이라는 말은 어디만 나온다? 매매계약에서 나오거든요. 매매계약에서. 그럼 매매계약에만 계약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이거 어디 있냐? 매매에다가 계약금에 관한 규정을 쓰고 이것을 다른 규정에 다른 계약에 준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될 수 있다? 준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러면 예약이죠? 이런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할 때 예약해요? 안 해요? 우리가 매매 계약만 예약해요? 매매도 예약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를 하죠? 아, 그러면 야, 니네 집에 혹시 방 빈 게 있어? 이렇게 물죠? 글쎄, 우리 친구가 어제 나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을 해? 아, 그럼 나 내일 그러면 계약하러 오면 안 될까? 보증금 얼마야? 뭐 얼마야? 이렇게 하고 나서 예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뭐래요? 내일 그럼 몇 시 만나서 그러면 계약서 쓸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임대고 뭐고 다 예약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 임대차의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월세하는 집에 월세에 들어갔는데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요? 천정이 새가지고 빗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그 물건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수리해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또 수리하는 동안 집을 못 쓰면 다른 또 모텔이나 호텔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숙박비 또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 것들 다 뭐냐? 임대차에도 다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뭘 해야 돼?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거기도.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디냐? 교환계약에서 잘 나와.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법조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끔 교환도 시험범에 들어가니까 가끔 시험 한번 내줘야 되잖아요. 그 내줄 때 교환계약에 대해서 내줄 때 어떻게 내느냐? 이런 거 해제권, 담보책임, 여기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동시함유권, 위험부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건물하고 을의 땅을 맞바꾸고 했다. 그래서 갑이 집을 등기해줬는데 땅이 100평이 돼서 땅을 받아왔더니 땅이 7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수량이 뭐를 해? 부족하죠. 그러면 수량 부족이 뭐다? 담보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갑은 을한테 등기해줬는데 을은 갑한테 등기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갑은 을하고의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어때요? 건물하고 토지가 맞바꾸기로 했죠? 그러면 이 갑이 을로부터 토지에 대한 등기를 받으려면 자기도 뭐를 해줘야 돼?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줘야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의 건물하고 을의 땅을 맞바꾸려 했는데 갑의 건물이 어젯밤에요 태풍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없어졌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된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상광고를 빼면은 유상계약은 다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이 유상계약에는 전부가 다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현상광고 빼면은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광고 빼면은 전부가 다 유상 쌍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에요. 전부가 다 뭐가 인정된다?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5번 여기서 보면 원칙.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무상인 것이 있어. 원칙은 무상. 그게 바로 뭐다?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이죠. 무상계약은 다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위임. 위임은 뭐죠? 위임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치.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죠.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 종신정기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외다. 이것은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렇게. 그래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유상쌍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약은 뭐죠? 무상계약이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무상계약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사용대차하고 증여하고 유상계약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매매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 임대차. 이 네 가지는 무슨 계약이다? 유상쌍무계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낙성분료식이에요. 낙성분료식. 낙성계약이 아닌 것을 뭐라 한다? 요물이라고 그래요. 요물은 뭐밖에 없어? 현대, 계보. 알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계약이 요물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다. 낙성. 알겠죠? 이것을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봐요. 먼저 이제 이걸 이제 봤으면 여러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계약의 성립인데요. 저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요. 민법 총칙 다 끝나면 채권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알겠죠? 서로 연결성도 없고 재미없어 그냥 심심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오냐?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부터 봐. 아시겠죠? 자 봐요.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보려면 먼저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이요.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것이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것을 뭐라고 한다?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미 이것을 우리 뭐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이런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 신뢰 이익. 그런데 후발적은 뭐냐? 후발적. 후발적은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3월 1일 이것을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가 되기 전에 여기 2월 20날 건물이 멸실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렇게는요. 이렇게 나누어지죠. 원시적과 후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이면서 그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면서 그다음에 뭐가 있다?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죠. 이게 계속 나오니까 전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효. 그런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후발적이죠. 후발적.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후발적은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이런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계약을 체결한 후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쩌고저쩌고 다음 중에 틀린 것을 만든 것은 일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에는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뭐고 떠나가지고 일단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시적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이라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 멸실이 됐다. 이미 토지가 뭐가 됐다? 이미 토지가 수용이 됐다. 또는요, 우리가 이제 교섭 단계란 말이 나와요. 교섭 단계. 교섭 단계란 말은 아직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이런 것들을 다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요. 예외적으로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지죠. 과실.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그걸 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신뢰이익 배상이죠. 왜 신뢰이익이냐? 쭉 따라가면 이것은 어디에 관계된다? 원시적과 관계되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것은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바로 뭐냐? 항상 뭐라고 나오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나올 거예요. 매매. 항상 여기 매매란 말이 있어. 매매. 왜 내가 자꾸 매매라고 하냐? 무상계약. 매매계약은 뭐죠? 매매는 유상이죠. 무상계약의 일부가 뭐죠? 일부? 그러면 일부 무효를 무슨 무효로 본다? 전부 무효로 보죠. 그러니까 무상계약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부는 일부여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다른 시험에도. 그럼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나와. 매매.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은 수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담보 책임. 여기서 이제 봐.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인가 무효인가? 담보 책임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런 것은 유효가 돼. 왜 유효가 되죠? 우리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니까.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의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대금을 깎아달라고 하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상식이잖아요 그것은. 야 돈 좀 너가 나오고 계약은 무효가 됐네. 그러면 대금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대금 감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계약이 뭐다? 유효가 전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이 아닌 거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나올 때 보면 매매의 목적물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할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이죠? 그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하다고. 알죠? 거의 시험에 보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보면 지문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지문이 몇 개 안 되니까 항상 이 지문을 집어넣어. 알겠죠? 뭐라고 나오냐? 수량이 부족한 매매계약에서 수량이 부족할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OX, X. 뭐라고 해야 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지금 여기 봐봐. 이 원시적 불능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뭐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 것은 또는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럼 원시적 불능인 것은 그럼 뭘 찾으러 가는 것이냐? 항상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미 매도를 했다, 이미. 아무튼 이미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원시적을 얘기해.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무효인 것, 그것은 이미 이걸 찾으면 돼.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찾으시오. 이미 멸실된 것을, 이미 수용된 것을, 이미 매도되고 없는 것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이미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발적은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보지 말고 후발적은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매도인을 여러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 왜냐면 어떤 식으로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이가 어쩌고저쩌고. 여기 매도인은 뭐란다? 채무자죠. 매수인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 그러면 여기요 쌍방 이렇게 두 사람 다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여기요 매도인이 잘못을 했다. 여기는요 매수인이 잘못을 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왜 쌍방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냐? 쌍방이 다 잘못이 있으면 우린 것을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두 사람 다가 잘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가 접촉사고 나와 안 나와? 나죠. 그럼 두 사람 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과실 비율이 6대 4다. 이런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쌍방이 다 잘못하면 그것을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이 했죠. 잘못을 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이양불능. 여기서 건물이 멸실됐다.
그래서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방에 잘못이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이걸 뭐다? 제3자. 제3자의 방화. 제3자의 방화. 알겠죠? 자, 두 번째 천재지변. 천재지변 이렇게. 천재지변. 자, 세 번째 뭐죠? 제3자의 방화, 천재지변. 그 다음 또 뭐냐면 국가로부터 수용됐다. 수용됐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럼 수용되면 국가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수용이 가끔 우리 시험에 났죠? 수용은 뭐냐? 그것은 법률의 규정,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게 수용이에요. 그걸 뭐냐? 적법 절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국가로부터 수용을 당했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수용이라고 수용됐다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뭐죠? 법에 의하지 않고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수용은 불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매도인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란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채권자, 즉 매수인이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쌍방이 잘못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또는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대상 청구권 이렇게. 대상이라는 게 뭐죠? 지금 두 사람 다 잘못해 가방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이제 매매대금 1억을 주기로 했는데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요.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허리케인 같은 것이 와가지고 자연재해가 가지고 건물이 쓰러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없어졌는데 건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든가 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 나 너한테 잔금 줄 테니까 너 그 대상 그건 나한테 달라. 화재 보험금 또는 국가로부터 받은 거 그건 나한테 달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만약에 내가 불리하면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만 만약에 화재 나는 매매 계약을요 금매물로 사다 보니까 9천에 샀는데 화재 보험금이 이게 1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험금이 1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너 그 1억 달라는 거죠. 내가 9천 줄 테니까. 그걸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얘기에서는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노무사라든가 다른 법무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러면 여기서 아무 때나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언제나 정답은 모든 국가고시 시험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었어. 알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보다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알겠죠? 정답은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후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만.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그것을 찾으면 돼.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매도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그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채무자가 잘못을 했을 때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가 나오냐? 쌍방의 잘못 없이 이렇게 나와.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틀린 것은 1번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쌍방이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지금 갑이나 을한테 어느 누구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보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봐.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1월 30날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미 뭐를 했다? 멸실했다. 이미 멸실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해. 이것이 이제 가끔 문자로 이렇게 글로 나올 수 있어. 뭐라고 나오냐? 실내이익이 80이에요.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그러면요, 얼마의 범위 안에서 실내이익을, 이행이익 범위 안에서 실내이익을 청구하죠. 이게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담아. 뭐라고 나오냐? 실내이익이 100이다. 이행이익이 80이다. 알겠죠? 그런 경우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OX, X.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실내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더 클 때는 무슨 이익의 한도로? 이행이익의 한도로 이걸 잘 알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행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실내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행이익하고 실내이익인데 이행이익은 전매 차익이고 실내이익은 뭐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실내이익 같은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자, 그건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봐봐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461페이지를 봐봐. 461. 그러면 여러분 461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나와 있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461페이지 맨 밑에 법조문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이 불능이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그랬죠. 봐봐. 알았거나 이 사람은 갑을 뭐란다? 갑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알 수 있었을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줄과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것을 신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으로 믿었다, 믿을 신자, 신뢰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봐,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그냥 신뢰이익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온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나 그 배상액은 줄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그것을 뭐란다?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유효하게 됐잖아요. 계약이 유효하게 됐으니까 이행만 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신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말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것을 하나는 신뢰이익, 하나는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이 항을 보면 뭐라 나왔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이 을이죠?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 1번요 갑은 악이나 과실이 되고, 2번요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원시적 불능이 돼야 되고, 4번은요 신뢰이익 배상을 하고, 5번째는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없잖아요. 지문이 몇 개 없죠? 없으니까 항상 뭐라 하냐, 여기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다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알겠죠? 그 불능이 쌍방의 잘못이 없다, 채무자의 잘못이다, 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닫고 채무불이익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다인데, 여기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갑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일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이요 선의 무과실이야, 을도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죠. 그런데 을도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 악이나 과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갑은 을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딱 암기해야 돼.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이 뭐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다. 신뢰이익이 뭐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은 것에 믿음으로 해서 발생한 채권적 배상이죠. 손해. 그것을 뭐란다? 신뢰이익. 그러니까 신뢰하고 이행하고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 이것만 보면 시험에 나올 곳이 없죠. 왜? 너무 양이 빈약해.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교섭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교섭 단계.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상당한 뭐 없이 이유 없이 뭐가 됐다? 부당 파기가 됐다.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는 교섭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야? 교섭단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교섭단계 체결하기 전에 그 말이죠. 체결하기 전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신뢰이익이죠. 그러면 신뢰란 말이 뭐죠? 신뢰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뢰인데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좌절되더라도 괜찮아. 그 말은 계약 체결을 성립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대표적인 말은 뭐다?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경쟁 입찰에 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쟁 입찰을 뭐라고 하겠죠? 경쟁 입찰을 뭐라 한다? 그것을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알겠죠? 경쟁 입찰에 참가 이것을 경매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경매는 부동산 경매는 내가 언제나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부당파기 있다 해서 무조건 이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말이 키워드가 뭐다?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교섭단계죠. 교섭단계니까 여러분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교섭에서만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OX. 반드시 계약 체결하지 않아. 왜?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요, 하고 나가지고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그것을 소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교섭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불법행위로 있어서는 뭐 나오냐? 정신적 위자료.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 있죠? 정신적 위자료도 여기서 나온다. 정신적 위자료. 그 다음에요. 여기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실례익 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실례익 속에는 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지출한 비용 있죠?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 뭐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본서요. 기본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요, 페이지 499, 499에 7번 한번 보세요. 499에 7번 봤어요? 자, 7번, 1번 봤죠? 7번에 1번 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뭐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 줄거 봐. 그것을 뭐냐?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다음 플러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상당한 이유. 그 다음에 2번은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성립을 기대했다.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신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3번 계약 체결의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 동그라미 경쟁 입찰을 뭐라 한다? 경미라고 하죠.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 다음에 4번은요.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줄 것이고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 그 다음에 이행 비용의 지급이죠.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했죠. 이런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교섭 단계의 부당파기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죠.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 정신적 고통이 야기된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보셔요. 계약 체사에 과시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재산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2번 계약 재산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줄거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행이익 알겠죠? 자 그럼 3번 계약 재산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상대방 봐봐. 우리가 계약 재산의 과실 책임에서 일방은 뭐가 된다? 악이나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선의를 유하나 무과실을 유하지 않는다. OX, X. 4번은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매매 계약, 매매에서 미달이죠. 미달. 이런 경우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성립할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절대로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자,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그 임야 사용이 줄거 원시적 이행불능, 원시적으로 불능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다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이다.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뭘 봐야 되냐? 위험 부담을 조금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이제 하는 것이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되는 것이요. 그럼 여기 먼저 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한데 이것은 원시적 불능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야. 위험 부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나 이런 말들이 다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위험 부담은요, 일단 전제가 뭐냐? 전제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채무자라고 그래. 매도인이니까 채무자.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채권자라고 하죠. 매수인이니까요. 그래서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3월 1일 등기, 이행기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원시적은 뭐죠? 원시적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걸 얘기해. 체결 전에 멸실된 걸 얘기해. 성립 전에 멸실된 걸 얘기해. 우리가 원시적 불능 1번 계약 성립 전에 멸실이다. 2번 법률행위 성립 전에 멸실이다. 3번 이행기 전에 멸실이다.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럼 5번? 그럼요 계약 성립이나 법률행위 성립이나 똑같아. 알죠? 계약 성립 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 똑같아.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이행기 전 그러면 이행기? 그럼 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행이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행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다음 설문지 맞는 것을 들은 것은 1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이미 이행기 전이란 말을 썼다는 것, 이행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일단 계약은 뭘 했다? 성립했다는 말이고 계약이 성립하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2월 20날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다. 됐죠? 자, 그럼 봐. 지금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으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서요.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다.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해.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계약체상의 과실책임은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작된 게 계약체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체상의 과실책임은 일단 이렇게 갑하고 우리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이 지금 없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이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이 말이죠.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한대.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손해가 돼? 을이 손해죠. 건물이 없는데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한다 이 말은 을은 갑한테 돈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가 손해다? 을이 손해다 이 말이고, 건물이 계약체계로 없어졌는데 갑이 대금을 받지 못해. 그러면 갑이 돈도 못 받고 건물만 없어졌어. 그럼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갑이 손해죠. 누가 손해예요? 손해를 뭐란다? 손해를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위험부담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손해다.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갑이 손해죠. 갑이 누구다? 채무자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위험부담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 우리가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일단 건물이 없어졌다니까. 건물이 없어졌는데 과연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건물이 없어지든 말든 갑은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갑은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건물은 없어졌는데 을은 갑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누가 손해다? 을이 손해다. 을은 누구다? 채권자다. 그것을 말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부담은 되게 간단해. 알겠죠?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첫 번째 뭐냐? 세 가지가 있어.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을이 잘못했다잖아요. 건물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1억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왜?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면은 을은 건물은 없고 돈만 주네. 을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 부담이다. 누가 손해? 채권자. 다른 말로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두 번째는요, 을의 지금 잘못이다 이 말이죠. 을의 잘못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요, 을의 수령지체.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벌써 수령지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줬어. 2월 1일 날. 그러면 을이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아야죠. 그런데 을이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받지 못해. 그것을 뭐란다?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죠. 일단 그러면 누가 지금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런 도중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죠?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을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미리 잔금 받기 전에 을에게 인도를 했어. 미리 을한테 인도를 했어. 미리 을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건물을 줬는데 을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된 거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져야죠. 을이.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을의 잘못이다. 두 번째 채권자 지체 중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세 번째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손해다 이익이다? 갑은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지라도 만약에 을의 잘못으로 갑에게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그럼 그 이익은 뭐를 한다? 반환해야 돼. 반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을의 잘못으로 갑이 얻은 이익이 있어. 그러면 그 이익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갑의 잘못으로.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 채무 불행이다. 그럼 채무 불행은 뭐 한다? 채무 불행은 어떻게 해요? 채무 불행. 이것은 어떻게 해? 일단 채무 불행은요, 계약을 만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원상 회복, 그 다음에 뭐란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그건 채무 불행, 갑의 잘못이다. 세 번째는요, 쌍방의 잘못이 없다. 그럼 쌍방의 잘못이 없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됐다. 뭐다? 제3자가 방화했다. 수용이 됐다. 수용.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을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을이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이기다 손해다? 손해를 본다. 손해. 갑이 대금을 손해본다. 그것을 채무자가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대가의 위험. 돈을 손해본다 이 말이죠. 갑이 손해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자.
갑이 손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환해야죠. 반환을 해야 되겠죠. 반환해야죠.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도리어 잔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잔금을 받을 수도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것을 여러분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된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그러면 위험 부담은 되게 간단한데 위험 부담의 첫째 출발점은 뭐냐? 일단 건물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뭐라 하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번 건물의 멸실이 갑의 잘못일 때, 2번 건물의 멸실이 을의 잘못일 때, 3번 건물의 멸실이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천재 지변에 의해서 일한 경우, 그 다음 4번은요 미리 갑이 을에게 인도했는데 옆집의 화재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다섯 번째는요 쌍방이 잘못 없이 국가가 수입을 금지조참으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은 건물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자 그럼 보면 문제 한번 봐봐. 기본서 문제. 기본서 문제 12번은 봐봐. 12번. 그럼 기본서 문제 12번 봤어요? 자 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계로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거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전부가 수용됐다고 그랬죠. 문제 봐. 문제 첫 번째 것때 전부가 수용이죠. 그럼 우리가 수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문제 봐. 문제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라고 되어 있죠. 계약 체결 후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여러분 502페이지 보고 있죠. 12번.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지금 수용이란 말은 갑도 을도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러면 갑은 을이 잘못이 없으니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4번은요. 을은 갑에게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행 줄거 봐. 채무 불행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죠. 후발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수용이죠. 수용은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5번은요. 을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제 줄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 불행이 있어야 돼. 4번과 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 불행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선 수용이니까 채무 불행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 말이죠. 자요. 거기 보면 13번 보셔요. 13번 보면 주택의 매도인 A가 잔금을 받기 전에 줄고요. 잔금 받기 전 매수인 B에게 줄고 미리 소유권이 미리 인도했다. 여기죠. 봐봐. 여기. 미리 인도했다. 여기죠. 미리. 그런데요. 옆집의 화재 꼭 그런 말이야. 옆집의 화재. 옆집의 화재고 뭐가 필요 없어. 일단 갑이 을한테 미리 인도했죠. 그래가지고 건물 매실됐죠. 그러면 일단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일단 옆집 화재 뭐가 필요 없어. 일단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을은 옆집 가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 알겠죠? 일단 갑하고 을하고가 문제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미리 인도했는데 옆집에 화재가 나서 건물이 지금 박살났죠? 그러든지 말든지 갑은 을한테 돈 받아.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줘. 그리고 을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 옆집 가서 받아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옆집에 부탁을 아무것도 없고 10,000원만 있다? 그럼 10,000원 데려오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다? 1번이다. 매도인 A는 매수인 B에게 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1번이 정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정답이 다 될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